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행보 모습 화면으로 보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오늘 3개 분과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1년 9개월 만에 만날 예정이죠.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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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찬 회동을 갖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게 1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기간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두 사람이 충돌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내일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내일 두 분의 오찬 회동이 네. 배석자 없이 진행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합의문이라든가 공동 발표문 같은 형식이 아니면은 잘 알기 어려운 그 내막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아마 냉랭하게 대화가 끝났다 이러면은 뭐 발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네네. 어떤 식이든지 간에 대변인을 통해서 뭐 합의문이라든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뭐 5개항, 6개항 정도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가장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회동을 통해서 그 국민 통합 네. 그리고 미래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위안을 주는 그런 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진 원장께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내일 회동 분위기는 어떨 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바뀐 느낌? 네. 예, 그러니까 밝은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달. 네. 이었던 관계가 서로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대통령 앞에 검찰총장 고개도 못 듭니다, 원래.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대통령 그렇습니까? 당선인이 됐고 이제는 예. 물러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묘할 겁니다. 아. 겉으로는 웃고 덕담을 건네겠지만 예. 그리고 내일 배석자 없이 만나지만 네. 그 청와대란 특성상 녹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두 사람은 각각 수업을 꺼내서 메모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밖으로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뼈 있는 덕담, 네. 예, 공공기관 인사 문제라든 이런 부분 협조 요청을 완곡하게는 하되 상당히 그 오고 가는 부드러운 말 속에 뼈가 있는 말이 나. 이 주고받을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따뜻한 미소 속에 예. 차가운 비수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은 그렇군요. 그런 미묘한 만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잖아요. 보통 열흘 안팎 사이에서 예. 만나는데 예. 대부분 이렇게 배석자 없이 만납니까? 아니면 어떤 배석자가 있습니다. 아. 비서실장 정도라든지 그렇군요. 또 양쪽에 있어야 나중에 가서 말이 번복되거나 또 추가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두 사람이 워낙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헌정일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상하 관계였다가 상하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아마 못다 할 얘기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아마 실무적인 얘기보다는 좀 허심탄회하게 좀 껄끄러운 얘기라든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배석자 없이 회동하게 되면 기록하는 분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도는 나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막상 내일 하는데 한두 명 기록자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아,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내일까지 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추은호 해설위원도 청와대를 출입해 보셨으니까 배석자 없이 회동하면 진짜 기록하는 분도 없습니까? 기록하는 분이 일단 없다고 봐야지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예. 지금까지 정권 교체기 때 가장 그래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던 게 YS에서 DJ로 넘어갈 때 아, 그랬군요. 1997년 그때였죠. 예. 그때는 97년 12월 18일 날 그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네. 20일 날 만났습니다. 20일 날 만났고 28일에 또 양쪽 부부가 그랬습니까? 관저에서 또 송년 모임을 한번 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6차례에 걸쳐서 주례회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주례회동을 한 적이 주례회동을 있습니까? 화요일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라이벌이었고 평생의 동지였고
이런 신뢰관계가 그랬군요.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례적인 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번은 한 차례 혹은 많아봤자 한 차례 더 정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활한 과거처럼 모임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요,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지금 건의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절차를 밟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들, 나중에 뭐 다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거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과거 YS와 DJ가 대통령을 당선인 신부로 만났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바로 꺼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남 때 그 김대중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했었고, 예. 그것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곧바로 사면을 이렇게 단행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죠. 예.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 버립니다. 네, 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당선인이 건의를 하는데 참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원래 본인이 사면 배제 원칙,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힘든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확실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지난 했습니다. 사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예. 12월에 사면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면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때 청와대가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내일 윤 당선인이 만약에 건의를 하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저는 뭐 일단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을 당하거나 구속이 되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하면 구속이 돼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3년을 넘게 감옥 생활, 영어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두 번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통합 예.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찍이 두 사람이 사면은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또 사면되는 이른바 동시 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오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었죠. 이야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결국은 뛴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감옥에 간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도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네. 김경수 전 지사 또 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예. 복권, 이석기 전 의원의 그 복권, 사면 복권, 이것은 국민 통합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 김경수 전 지사 아직 그 남은 형량을 아직 1년도 안 채웠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아직 뭐 그 1년만 더 그냥 고생하면은 네. 저절로 사면이 될 거고, 또 이제 그 나머지를 윤석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네. 복권 뭐 이렇게 해서 화합을 이뤄가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준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와의 와 동시 사면 가능성.
거의 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대통령과 뭐 다른 정치인하고는 별개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한다 하면 쿨하게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지. 거기에 끼어서 다른 걸 뭔가 이렇게 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인수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원 3개 분과 9명의 인수위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수위원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인수위원들을 보면은요.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인사가 난 걸 보니까 예. 7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임명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를 보면은 24명 중에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네. 오늘 인사에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또 기용이 됐다. 전문가. 그리고 관료들이 기용이 됐다. 또 전직 일부 관료. 학자들도 중용이 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 경제 1분과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외교 안보 쪽을 보면은 한미 관계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를 보는 거고요. 위에 상층부 안철수 뭐 인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 이름들 쭉 보면 주로 중도 통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라는 거고. 예. 뭐 인수위원 4명 보니까 2명 정치인, 1명 관료, 1명 교수 출신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반 인사라든지 그 이후 인사 때마다 가장 저는 비판적이었던 게 특정 이념에 치우친 네.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중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권이든 세게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예. 지금 윤석열 초반에 네. 이런 인사를 면면을 보면 비교적 고루고루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네.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호남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사를 했는데 거듭 좀 요청을 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본인이 고사를 하니까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네. 하면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하면은 검찰 근무도 있었지만은 청와대 근무도 경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4번 경력 어떻게 보면 또 호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역할들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통합 차원들 그리고 지역 그 안배 차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호남의 뭐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근데 그때 경선 과정에서 우리 이후 윤석열 캠프로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호남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과감하게 참여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높게 평가한 것 같고 네.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어떤 통합, 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의 호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연장성산이고 이후에 보면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좀 중용이 되지 않을까. 이번 인수위원 중에 하나에서 이용호. 누구죠? 예, 이용호 의원 같은 건데 전라북도 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중용이 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합 예. 중도 인사들을 중용하는 그런 방향이 좀 많이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누가 오를지가 관심인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 안철수 인수위원장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넘어야 될 장벽이 그 민주당의 반대. 그거를 어떻게 뚫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장벽일 겁니다. 네. 아주 험난하고 또 다른 하나가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랩의 주식의 지금 대주주 아닙니까? 거의 뭐 네네. 1,8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한 그 부담감일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대통령 선거 나오거나 서울시장 그 나왔을 때 계속 이거 170대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현실화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그 반대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겁니다. 원장님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 보면은 상당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보면 인수위원장 초기에 맨 처음에 안철수 거론됐는데 바로 예정도 됐고 네. 이후 부위원장 뭐 권영세 그리고 장제원 비서장 전부 다 예측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래서 총리도 일찌감치 지금 안철수 이름 석자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렇네요. 아마 본인이 혹시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아마 호남 출신이 아. 중용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가장 좀 유력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그렇게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 권성동 의원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 조사 기능을 없애겠다. 그러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거 때문에 없애려면은 반부패 비서관실을 없애면 되는데 왜 수석실을 다 없애냐. 그러니까 민정이란 것이 원래 그 민심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민정비서관실이. 그러니까 민심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공직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 후속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검경 등 사정기관을 위해서 군림을 했고 또 여기서 뭐 범죄정보 수집이 또 공작 같은 걸 통해서 정치보복하고 사실 모두 정치보복 받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정치보복 받아서 수사 재판 받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치부 야권 인세는 정치보복을 하고 또 자기 편 비리는 조국 수사할 때 얼마나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은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고유 기능 있지 않습니까? 법률 보좌하고 또 그다음에 인사 검증하고 당연히 민정 여론을 수집을 해야죠. 그런 기능은 그런 거는 다 만들죠 비서관실. 네. 팽팽합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정정보조사 기능 없애려면 반부패 비서관실 없애면 된다. 남은 기능은 놔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민정수석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조홍천 의원의 말은 실무적으로는 옳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안에 문제되는 반부패 비서관이라든지 문제적인 비서실만 폐지하면 되지 민정수석실 전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정수석실 하면 왕수석이고 검찰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하면 뭔가 파워풀한 실세고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뒷조사하고 뭐 사정 업무하고 말이죠. 적폐수사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폐지한 필요가 있다라는 권성동 의원이 말이 맞고요.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너무 많아서 정권 잡자마자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비서관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했죠. 그 법무비서관이 바로 박주선, 조금 전에 이게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국민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가라앉고 필요에 의해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자연스럽게 다시 복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너무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뭐 국민들 민심 여론 차원에서 또 폐지해서 또 필요하면 다시 일부 기관을
또 복원하거나 명칭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출범하는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민심이나 여론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추훈 해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필요한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사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의 뜻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그 첫걸음으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민정수석실을 기능을 다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대통령 법률 보좌하는 그 법무 기능, 법무 기능, 예. 법무 비서관 기능 당연히 있어야죠. 네. 그리고 세상의 의견을 듣는 민정 비서관 기능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남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공직기강 예. 비서관실에 했던 인사검증 이 문제는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맡도록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또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했던 반부패 비서관의 기능은 이 부분은 특별감찰관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라 이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만큼 네. 한번 시도해봄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좀 미묘한 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안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와 함께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인사하지 말고 협의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왜 이러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최준 원장님, 보통 그 정권 2학기에 공공기관장 인사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되풀이되고 그런 있는데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 예.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청와대 맨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좀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대선 3월 9일 이틀 후에 바로 청와대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인사는 중단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하고 중요한 인사는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현재 마지막 2월 24일 퇴임 전날까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도장 찍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공기관 인사를 가지고 항상 전현직 대통령이 그다음에 인수위 과정에서 티격태격 했었습니다. 그게 감정이 결국 악화돼서 새로운 대통령 출범하면 네. 전 대통령이 했던 인사를 압박을 해서 밀어내거나 이런 아주 고약한 안 좋은 관례가 되풀이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현 정권이 앞으로 이 2달 남짓 임기가 남아 있지만은 네. 가능한 지금 그런 중요 인사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3월 31일 날 감사원 감사위원 새로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4년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비서관 출신을 지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하는데 네. 4년짜리 새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임기가 4년인데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 2달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좋은 관계를 가느냐 네. 아니면 상당히 악화된 관계로 가느냐 그 여부는 공공기관 인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도로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상당히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하겠다 마지막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하면 양측 간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와 함께 좀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인데요. 김호수 총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그 임기 다 채운 검찰총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계속한 총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김수남 총장이나 김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되니까 바로 이제 물러난 그런 경우도 김수남 있고.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사표를 바로 냈었죠. 사표냈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예. 김가경 검찰총장 아, 그때 이제 2002년 11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총장으로 네. 예, 예. 2003년 3월에 또 물러났습니다. 검찰과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에 예. 곧바로 물러나기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뭘 이제 계속 위임한 경우도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경우는 참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검찰총장의 중립성, 검찰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의무로 양으로 밀어내기도 할 수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수로 보면은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세기 위수거든요. 그렇군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예. 뭐 또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부 인사로 또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인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87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출범해서 네. 지금까지 9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고도의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지만 사실상 장관급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새로운 당선이 들어서면 장관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검찰총장도 사실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지만 예. 이렇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전 후임 두 정권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민정수실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민정수실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임기를 반드시 지켜주게 해야지 또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예. 워낙 원론적인 이제 말씀인데 네.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워낙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지속되고 반복되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새 정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고도의 민감한 직책은 스스로 공공기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또 다른 다음 5년 후에 다른 정부에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사할 필요 없고 또 이 정부에 인사했던 고도의 정무직은 스스로 자리를 이렇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일종의 관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제 이틀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남대문 시장 찾았고요. 상인들과 만났죠. 오늘은 울진 산불 현장에서 이재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선인의 행보가 계속 민생 행보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 또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당선인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아픔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보들은 앞으로 현장 방문 행보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돼도 그리고 임기가 좀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임기 내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민생 현장을 찾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챙기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예.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고통, 어려움을 대통령이 직접 함께 하는구나 이걸 네. 느낄 수 있거든요. 많은 위안과 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대로 더 고루고루 하방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대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출마하거나 이렇게 당선인 시절에는 많이 찾는데 예. 임기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잘 안 찾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용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이전을 광화문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청사 건물 9층에 국무총리실이 있는데 네. 그 전후에서 뭐 몇 개 층을 쓰겠다라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독립 청사로 있는 외교부 건물을 쓰는 방안이 있을 텐데 청사 건물이 지금 세워진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낡고 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호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했을 경우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 그리고 청와대 헬기장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때마다 또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정 운영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국방부 자리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엔 헬기장도 있고 지하 벙커도 있고 경호상에 유리한 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급부상하는 것이 그래서 용산 이전 선언인데 그렇군요. 예. 광화문보다는 못하지만은 충분히 대안으로서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디로 가든 간에 대통령 업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예. 대통령의 행사가 문제입니다. 행사요? 예. 바이든이라든지 시진핑 수석은 어디서 만날 거며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어디서 할 거죠? 왜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는 광화문 청사나 용산 청사에서 보고 행사는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다. 약간 좀 그런 장소도 다 찾아놔야겠네요. 네, 이런 이제 실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청와대 구중궁궐 권력 심장부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청와대 아닌 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거의 뭐 그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도 개방하고 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있으면 또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